8월 증시가 시작됐지만 시장에서 별다른 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도 1% 이상 내렸었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지 오늘 명지대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일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FOMC 회의에서 뭔가 힌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힌트는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지표들도 다소 좀 둔화가 되면서 9월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 싶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9월과 12월 일단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곧 그 7일 날 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적당히 뭐 좋은 정도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까지 그 FOMC가 그 금리 인상을 뭐 그렇게 미뤄와 왔고 언제 인상하겠다고 좀 확실히 결정을 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른 부분은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고용 부분에서 좀 확연한 어떤 호전세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그 지금까지 좀 미뤄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곧 그 9월은 뭐 코앞이다 보니까 뭐 지금 아마 9월보다는 뭐 12월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그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9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럼 뭐 12월에 무조건 100% 되는 것이냐 또 뭐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또 시시각각으로 이 경제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 지표 상당히 그 중요 그 한데요. 지금 7일 날 아마 발표되는 그 고용 지표에 그래서 관심이 더더욱 그 주목이 되고 있고 지난달에 FOMC 그 성명서에서도 좀 더 고용 부문에 좀 더 나은 개선이 있는가를 좀 보겠다는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전망치로 봤을 때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뭐 그럭저럭 그냥 괜찮은 정도. 그래서 뭐 이 정도로는 그 금리 인상을 뭐 결정적으로 이렇게 촉발시키기는 뭐 할 만한 뭐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2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와 또 중요한 게 금리 인상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에서는 1%에서부터 5.25%까지 2년간 급하게 올린 바도 있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0.1% 소폭만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그 2004년도에 그 미국이 그 기준금리 1%에서 그 한 5.25%까지 올릴 때 그 양상을 보시면은 예. 지금도 그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예쁜 계단처럼 굉장히 그 규칙적인 계단처럼 생겼는데요. 그 매번 그 이 FOMC 회의를 할 때마다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한 25pp씩 그 5%대까지 끌어올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하게 그 금리가 그 올라갔던 그런 그 일이었는데, 예.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식으로 5%대까지 뭐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더 이상 아마 금리를 좀 일단은 좀 안착시키는 수준의 한 2%대나 2%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까지는 뭐 빠르게 그 25pp씩 그 착착 빠르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 수준에 닿게 되면 한동안 또 거시경제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네. 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어떤 그 안정적인 또 다른 그 수준을 좀 내려야 할지 아니면 또 올려야 할지를 또 결정한 후에 또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또 좀 빠르게 변화를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적당한 수준을 먼저 그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은 거기까지는 그 뭐 어찌 보면 좀 빠른 속도로 그 변화시키는 뭐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연준의 판단도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 전망이 가시화되면서 강달러 현상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달러가 그리 크게 오르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더욱더 크게 진행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171원대를 넘어서면서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지금 그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렇게 직선으로 그 상승 중이고요. 지난 한 예. 5월경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거의 선형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 1170원을 또 넘어가는 뭐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 달러가
그 강달러 기조가 그 지배를 했었었는데 좀 우리 원화만 좀 특이하게 그게 일본의 그 엔화 팽창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튼 그 강달러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그 한 1,100원 정도 수준에서 크게 그렇게 변동이 없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수출에서도 그렇게 큰 그 이득이 없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구체적으로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직선으로 지금 상승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아직 뭐 이 정도 가능성으로도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해외 자본들이 또 그 뭐 주로 미국을 이제 빠져나간다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자본 유출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예, 그 여파는 우리가 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일시적이겠지만 뭐 주가 하락, 뭐 채권 가격 하락 그리고 환율 상승 뭐 등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큰 변동성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더 내릴 수도 없고 또 지금 국제금융시장하고 방향도 안 맞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엄청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도 또 만만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래저래 좀 그 통화정책상의 자유도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타개를 하기가 워낙 지금 낮은 금리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그 타개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다음 주에 또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금리를 올리기에도 내리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어느 상황입니다. 방향으로도 쉽지가 않죠. 네, 그렇다면 예. 이번 금통위 결과 그냥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아마 뭐 동결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그 한국은행에 대한 금통위 전망도 잠깐 들어봤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의 하락세가 거침이 없죠. 간밤에도 이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이 6년 내 최저치를 보여줬고요. 유가도 4%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지표가 둔화되면서 원자재 시장도 크게 밀려나는 모습인데 더 큰 하락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그 원자재라고 하는 게 원래 주식 채권 같은 그런 투자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그 좀 더 어떤 투기적으로 투자를 한 헤지펀드라든가 이른바 그 미국의 CTA, CPO라고 불리우는 그 선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사모펀드들이 있긴 한데 자 예를 들어 원유를 뭐 원유값이 오를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사서 우리 집에다 보관을 해놨다가 매각 차익을 내고 판다 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렵거나 뭐 불가능에 가깝고요. 예, 그리고 다른 뭐 원자재라고 하는 건 크게 우리가 그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이게 에너지 자원 그리고 또 금, 은 그리고 여러 가지 금속 자원들, 광물 자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먹거리가 된 또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가 뭐 소, 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거의 대부분 다 물론 이제 금 같은 것도 뭐 중요한 투자 대상 자산이긴 하지만은 주로 다 소비재나 그 생산재로 쓰이게 되는 그런 그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사서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우리 고전 소설에도 나오는 그 사재기 같은 예, 뭐 이런 거를 노리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원자재 시장의 가격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좀 투기 세력들의 그런 어떤 투기 거래가 뭐 상당한 영향을 그 미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걸 뭐 사서 보유해서 같이 저장을 하라는 그런 재화들이 아닌 거죠. 예. 그렇다면 이 가격이 왜 변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수요하고 공급이고요. 거기서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왜냐하면 뭐 금의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지 이거 갑작스럽게 늘린다 줄인다 이게 뭐 쉽지가 않을 것이고 문제는 이제 수요가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그 경기 둔화가 그 원자재 시장에 아마 결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만약 화랑이 되면은 네. 그 원자재를 수입을 해다가 중간재로 활용을 해서 생산을 좀 상당히 활력 있게 할 텐데 그런 수요가 상당히 좀 상실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뭐 점차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그 공급량이 상당히 또 많죠. 그래서 지금 원유가 같은 경우는 뭐 더 반등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더 떨어지기는 뭐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뭐 지금 그 가격대가 상당 기간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상품 시장에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바로 중국을 꼽아주셨습니다. 중국이 신창 타일을 주창한 이후에 이 무조건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꺾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중국 경제를 그 총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좀 반반 가능성이라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좀 이제 뭐 큰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뭐 결합된 채로 지금 뭐 20, 30년간은 잘 버텨왔으나 네. 결국 이제 어떤 이런 모순된 체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서 그것이 뭐 중국의 뭐 실제 붕괴까지도 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중국 인구가 뭐 예를 15억, 16억 벌써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좋게 10억 명의 인구는 그냥 완전히 절대 빈곤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중국 경제 뭐 잘 나간다. 그리고 뭐 그 중국 경제 성장한다. 그 혜택을 보는 인구는 뭐 중국 그 동부의 그 주요 지역들 뭐 베이징이라든가 뭐 상하이라든가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 사는 이제 그 중국 경제 내에서 그래도 또 이제 부유층인데 거기가 총 6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6억 인구 중에서 6천만 명 정도는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잘 네.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머지 10억 이상은 굉장히 그 하루에 두세 끼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의 그 절대 빈곤 상태로 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예. 사실 이런 그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지금 발현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지금 현재 중국 경기 둔화가 어느 나라나 뭐 중장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 경기 변동의 또 일부 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부양 정책으로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예. 그야말로 중국 그 시스템 그야말로 그 경제와 그 정치 그 외교가 뭔가 모순된 그런 체제가 지금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의 어떤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중국 공산당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놔서 경제를 어느 정도 이끌어주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부양책 좀 더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 물론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뭐 그대로 뭐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 지난번에도 그 기준금리를 그 인하했듯이 또 기준금리를 계속 뭐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올해 7% 성장을 뭐 장담하기는 했는데 글쎄요 7% 성장이 되기는 쉽지 않고 중국은 또 여러 가지 통계 쪽에서 여러 또 조작이 많다고들 또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네, 국가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7%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뭐 그 실질적으로 7% 달성이 쉽지가 않아 보이고 또 하나 그 7%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0억 명의 그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그런 그 인구들은 또 어찌할 것이며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증시 폭락에서도 중국 정부가 굉장히 그 정부가 강력하게 그 개입을 하듯이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아마 좀 상당히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준금리는 상당히 좀 이 버퍼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재할인율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준율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여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부양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뭐 높은 가계부채 그리고 낮은 내수 성장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계속해서 불안감이 더욱더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 증시도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혹은 기대를 해본다면 어떤 점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스스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가 우리가 어떤 원천적인 그런 어떤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게 무슨 각광받는 어떤 시장이 열린다거나 어떤 그 각광받는 뭐 어떤 수요가 창출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또 쉽지가 않고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기본적으로 그 오픈되어 있지만 이제 스몰 이코노미이다 보니까 그 내수에 기대해서 뭔가 성장을 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렵거나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부가가치 별로 안 생기는
이런 거는 뭐 산업 뭐 육성한다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요즘 이제 핀테크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예. 그 핀테크 분야에서 뭐 지급결제 쪽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핀테크 은행, 뭐 핀테크 자산운용사 이쪽은 여기가 뭐 새롭게 정착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못했던 서비스를 이 핀테크 업체가 하면 모를까. 예. 지금 기존의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얼마든지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으로 다 그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와중에 뭐 특별히 그렇게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핀테크 은행 뭐 이런 거 하나 나오면은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것처럼 좀 그 약간 좀 착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싶은데 예.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우리가 고려 대상에서 좀 뺄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미국의 그 아마존 같은 기업을 보면은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 그냥 책방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책만 팔았었죠. 그런 그 기업이었는데 지금 뭐 글로벌 그 IT 기업으로 전 세계 그 IT를 그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개척을 해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나라 그 예를 들어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고 또 기술력도 있다라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뭐 주로 이제 규제죠. 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뭔가 그 이 생산도 좀 시원치 않고 시장 형성도 잘 안 되고 예. 뭐 이런 새로운 굉장히 좋은 부가가치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규제의 발목에 그 묶여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선진국을 빨리 도약을 해야 되는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루빨리 좀 이런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최대한 잘 발굴을 해서 정부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물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민간이 하게끔 시장이 예. 하게끔 그걸 그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가야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실시간 항상 중시해야 되는 고용의 문제인데 지금 청년들 취업이 너무 지금 안 되죠.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그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한국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좀 그 정부는 좀 그런 정책 방향 그리고 이 민간에 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면 또 고용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가 좀 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었죠. 우리나라 청년 구직 단념자의 비율이 OECD 33개 국가 중에 3위로 가장 높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취약국인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높은 상황인데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